K-팝 산업 전체를,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를 정말 들썩이게 했던 거대한 분쟁이 드디어 1심 판결이라는 중요한 분기점을 지났습니다. 바로 미니진과 K-팝의 거인 하이브의 정면 충돌 말이죠. 정말 단순한 연예계 가십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250억 원이 넘는 뭐랄까 천문학적인 돈, 그리고 풋옵션이라는 좀 낯선 금융계약, 네, 풋옵션. 그리고 경영권 찬탈이라는 이건 뭐 거의 드라마 대본에서나 나올 법한 폭탄 같은 주장까지 오고 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법원은 왜 결국 미니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는지, 또 양측이 법정에서 서로의 심장을 겨눴던 그 날카로운 주장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판결이 앞으로 K-팝 산업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네, 바로 그 지점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건 주주간 계약이라는 한 건의 서류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해요. 법정의 가장 큰 질문은 사실 이거 하나였습니다. 과연 미니진 대표가 이 계약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했는가? 중대하게. 네. 그래서 하이브가 그 거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이 해석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럼 바로 그 싸움의 결과부터 열어보죠. 판결 내용부터 시원하게 풀어보자면 결과는 그야말로 미니진 대표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렇죠. 완승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이브에게 미니진 대표 개인에게 약 255억 원, 그리고 그녀의 측근들에게 약 31억 원, 도합 28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엄청난 금액의 풋옵션 대금을 주라는 명령이고, 네. 둘째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소송과 함께 진행된 하이브 측의 맞불 소송이 기각되었다는 점입니다. 맞불 소송이요? 그건 어떤 거였죠? 하이브가 이런 소송을 냈거든요. 미니진 대표가 이미 계약을 위반했으니 우리 사이의 주주간 계약은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걸 법적으로 확인해달라. 이미 계약은 끝났다고 주장한 거군요. 네, 그런데 법원이 이걸 안 받아준 거죠. 한마디로 아니 그 계약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게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죠. 와, 그러니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묶고 있던 계약의 룰 자체는 유효하다고 땅땅 못을 박아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그 돈의 정체부터 파고 들어가 보죠. 계속 풋옵션 하는데 이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수백억이 오고 가는 겁니까? 풋옵션. 단어는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네. 주식 매수 청구권, 즉 내가 가진 주식을 미리 약속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공 보너스 예약권 같은 거군요. 제가 듣기로는 이걸 창업자를 위한 보험이라고도 하던데요. 내가 이 회사를 이만큼 키워놓으면 당신네 회사가 이 가치를 인정해서 이 가격에 내 주식을 사가기로 약속하는 거야. 뭐 이런 안전장치 같은 느낌으로요. 미니진 대표와 하이브의 계약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를 곱해서 회사 가치를 계산하고요. 그 가치를 기준으로 민 대표가 가진 지분의 75%를 하이브가 사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13배라. 와, K-팝 산업의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쳐준 계약이었네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어도어는 뉴진스가 갓 데뷔한 2022년만 해도 영업 손실 상태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적자였죠. 네,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2023년 뉴진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무려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요. 335억이요? 1년 만에? 네, 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계약서의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미니진 대표 목 약 255억 원이었던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인데 여기가 바로 이 사건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이뤄낸 파트너에게 하이브는 왜 약속된 보상을 줄 수 없다고 버텼을까요?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K-팝 산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정말 강력한 한방이었습니다. 바로 경영권 찬탈 시도였죠. 맞습니다. 당시 하이브가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공개했던 그 카카오톡 대화록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온통 그 얘기였죠. 대중들에게는 그게 거의 스모킹 건처럼 보였죠. 미니진 대표가 배신을 했구나 하는 여론이 들끓었고요. 하이브의 법정 주장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그 경영권 찬탈, 즉 신뢰 파괴와 배임 행위라는 거였죠. 네,
민 대표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모 회사 하이브 몰래 외부 투자자를 만나서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다. 이건 명백히 모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다. 그 증거로 수많은 카톡 대화 내용을 법정에 제출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가치 훼손. 민 대표가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리시, 뉴진스를 표절했다. 이런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서 하이브라는 집안 전체의 브랜드 가치에 먹칠을 했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렇죠. 이건 사실 하이브 입장에선 정말 불쾌했을 거예요. 집안 싸움을 온 동네에 광고한 셈이니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이 이 모든 걸 묶는 논리였습니다. 계약의 선제적 해지. 선제적 해지. 네. 하이브는 이런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들 때문에 우리는 이미 2024년 7월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따라서 그해 11월에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권리는 이미 소멸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도미노 같은 전략이었죠. 경영권 찬탈, 배임, 회사 가치 훼손. 정말 하나하나가 계약을 파기하고도 남을 만한 심각한 비난들입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하이브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법원은 왜 이 주장들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법원의 시각은 하이브 그리고 당시의 대중 여론과 180도 달랐습니다. 하이브의 주장을 아주 냉정하게 하나씩 깨트려 나갔죠. 첫째, 가장 중요했던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독립을 모색한 것과 실행한 것은 다르다. 생각과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한 거군요.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실제로 저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법원은 민 대표가 독립 방안을 알아보고 외부 투자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일종의 시뮬레이션 수준에 불과했다고 본 겁니다. 시뮬레이션이요? 네, 하이브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실현 불가능한 공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나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다는 점을 핵심으로 본 거네요. 하이브가 주장한 스모킹 건이 법원 눈에는 그냥 연기 정도로만 보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쟁점,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 문제.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같은 회사 식구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게 대표이사로서 맞는 행동이냐 이런 비판도 많았잖아요. 물론 그런 비판이 가능하죠. 하지만 법원은 이걸 경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모 회사와 자회사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민희진 대표는 자회사인 어도어의 대표로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도어의 대표로서? 네. 뉴진스의 독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문제제기 활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 겁니다. 와, 그러니까 하이브가 보기엔 내부 고발이자 항명이었던 행위가 법원에서는 자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CEO의 정당한 업무로 인정받은 거네요. 시각의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죠. 괴부 마지막으로 이런 분쟁 속에서도 민 대표가 대표이사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분쟁이 한창이던 와중에도 뉴진스의 한국과 일본 앨범 발매, 팬미팅 같은 핵심 업무들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죠. 결국 하이브가 던졌던 세 개의 창이 모두 법원이라는 방패에 막혀버린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죠. 하이브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고 민희진 대표는 255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게 됐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도어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지만요. 이 판결이 K-팝 산업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일단 이건 1심 판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이브가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네, 그렇죠. 아직 끝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 판결은 거대 자본과 창작자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선례,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정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판결은 업계 전체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괘씸하다는 감정적인 이유나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계획 단계의 논의만으로는 수백억 원이 걸린 계약을 일방적으로 찢어버릴 수 없다. 이것을 법원이 명확히 한 거죠.
계약서에 명시된 중대한 위반이라는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창업자나 핵심 크리에이터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거대 자본에 인수된 후에도 모회사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내쳐질 수 없다는 일종의 보호막이 생긴 셈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앞으로 M&A 계약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킬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민희진 대표 개인의 행보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어도어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지만 OK 레코즈라는 새 회사를 차렸고 이번 판결로 확보하게 될 255억 원은 그녀의 새로운 도전에 엄청난 실탄이 될 겁니다. K-팝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 중 한 명이 거대 자본으로부터 완벽히 독립해서 자신만의 자본으로 자신만의 레이블을 꾸려나갈 발판을 마련한 거군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구도입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K-팝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수도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을 예고하는 사건이죠. 이번 분쟁은 결국 창의성과 자본의 힘겨루기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은 적어도 이번 판결에서만큼은 아티스트의 독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창의성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은 K-팝의 거대 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 다른 민희진의 등장을 막기 위해 더욱더 정교하고 제한적인 계약서로 창작자들을 올가매려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소모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뛰어난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돈과 권리를 넘어 창의성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키워나갈 것인가? 이번 사건은 K-팝 산업 전체에 아주 묵직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최신 소식을 가장 빨리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